네가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노곤한 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들어가며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7천만 년 전 인류와 쥐의 조상은 같았다. 이후 무려 6,500만 년 동안 인류라는 포유동물의 우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00만 년 전부터 비로소 인류의 FOXP2 유전자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써 인류는 언어 능력을 갖게 되었다.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경험과 지식의 전승이 가능해진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빠르게 진화했다. 인류 문명과 진화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정보 전달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인류 진화의 근본이다. 부모가 인생의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해주면서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능력을 초월했고, 이로써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었다. 덕분에 오늘날 사람들은 독이 있는 살모사에게 물려본 경험이 없어도 빠르게 기어다니는 갈색 동물을 피하고, 심지어 그들이 자주 출몰하는 물가의 풀숲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전 세대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지 못하고 모든 일을 시행착오와 탐색을 통해 알아가야 했다면 이처럼 빠르게 진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 세대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고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언제나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법이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럴 때 일방적인 소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세대를 초월하여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젊은 시절 증국번, 프레이, JP 모건, 소물린스키 등 훌륭한 인물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다.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충분히 본받을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편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나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들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편지를 쓸 때는 직접 대화할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 아이들도 말로 설명할 때보다 내 조언을 더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들은 어느새 책으로 묶을 만큼 쌓이게 되었다. 평소에 아이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나 공부를 하면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첫 직장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 행복 등 언젠가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들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관점을 빌리는 편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덧다오의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딸에게 해주던 이야기를 전했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많은 젊은이와 부모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과 교류하는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같은 문제라도 사람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민의 성질은 대부분 비슷했다. 그래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인 러지스웨이의 판신 바이리리 선생님과 투오브와 대표님의 제안으로 그동안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중
독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편지들을 선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으로 엮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지만 나의 경험을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바람에서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유의하고자 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이 어렵다. 중국의 마오쩌둥과 미국의 국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이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특별했다. 마오쩌둥은 61년 전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아침 8시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도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 방면에서만큼은 생각이 일치했다. 자녀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면 절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그들의 사상을 올가매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난 세대의 낡은 사고로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 자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 앞에서는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에게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있다. 그들의 언행이 바로 그런 아이를 키운 것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 책의 문을 여는 머릿말에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쩌면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좋지 않은 습관을 물려줄 때 이미 결정되는지도 모르겠다. 셋째, 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다.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 있을 뿐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았고 염유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제안했고 염유에게는 무슨 일이든 즉시 행동에 옮기라고 제안했다. 나의 두 딸은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 태도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나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넷째,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경청하는 것이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기발할 때도 있다. 나 역시 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습득한다. 이 책은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나의 두 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다.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었고, 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의 효과 등을 설명해 놓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제를 담았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이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무한한 지지와 도움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 큰딸 멍화.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 사적인 주제나 내용을 걸러준 나의 아내 장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나의 경험과 지식 수준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어 만든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내 관점이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이 편지는 중국 출장 중에 멍신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쓴 편지다. 전화통화에서 멍신은 최근 공부할 내용이 많아 바쁜데 과외활동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외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냐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멍신에게 아빠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다만 너와 테니스를 치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구나. 그동안 아빠와 연습했던 실력이 녹슬지 않게 주말에라도 엄마 부지런히 치고 있으렴. 이번 학기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네 말대로 과외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우리가 통화할 때 넌 피아노 수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피아노에 큰 흥미도 없고 아무래도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차라리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컴퓨터를 그만두고 피아노는 계속했으면 해. 흥미 이야기를 했는데 넌 사실 음악에 흥미가 많은 아이야. 5살 무렵부터 의젓하게 앉아 음악회를 끝까지 보던 아이였지. 어린아이가 2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히 앉아서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 후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음악회나 발레 공연이 열린다고 하면 넌 언제나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세계 여러 거장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음악에 대한 감별 능력도 점점 향상되었지. 최근 1년 넘게 오페라를 공부하면서 큰 흥미를 보이기도 했잖니. 게다가 어느 정도 재능도 타고났단다. 네가 최근 피아노 연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생각에는 네가 피아노 연습, 특히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에 질린 것 같아. 피아노 연주가 지겨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주는 연습 숙제가 지겨운 거 아닐까? 선생님이 기본기 연습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기본기 연습만 충실히 해도 피아노 실력을 몇 단계는 끌어올릴 수 있거든. 사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반복되는 연습이 지겹지만 꼭 참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 네가 피아노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번째는 컴퓨터처럼 한 달만 해도 성과가 보이는 과목과는 달리 피아노는 몇 달을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것이 금방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은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동력을 얻는데 이처럼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인내심을 잃게 돼. 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래. 물론 네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이야기해주렴. 오늘은 우선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마. 아빠가 추측한 이유가 맞다면 너는 지금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힌 거야. 이럴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첫 번째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둘째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아이는 스스로의 힘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아이는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사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고 있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아빠가 내게 피아노를 계속하도록 권하는 것은 피아노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 자신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해보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일들도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온단다. 너는 이미 피아노 연주 능력 시험에서 레벨 8까지 통과했으니 2년 정도만 더 한다면 레벨 10까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취미로 피아노를 배운 사람치고 꽤 괜찮은 결과고, 9년 동안의 노력으로 한 가지 큰 일을 이루는 셈이기도 해. 젊은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일들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방법을 터득한단다. 어떤 일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번 도전에서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한번 성공해봐야만 두 번째, 세 번째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셈이지. 아빠가 처음 베이징에 있는 샹산의 샹루봉에 오른 건 지금의 너보다 한 살 어렸을 때였어. 정상은 해발 500m 지점에 있는데 400m쯤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단다. 그때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말했어. 조금만 더 힘내렴. 승리가 바로 코앞이란다. 만약 지금 포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상에 오른 그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 아빠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피아노를 통해 네 앞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계속하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란다. 우리 가족은 매년 음악회에 가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들을 즐기고 있잖니. 이러한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네 자신이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등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악기를 가르치기도 해. 물론 이러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온전히 자신의 즐거움과 음악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내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진 않을 거란다. 네가 모든 일을 네 언니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다른 분야에서는 언니를 뛰어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음악에서만큼은 네가 언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기억하렴. 그러니 이러한 재능을 계속 가꾸어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의 특별한 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멍씨는 나중에 피아노 연주 능력 시험 레벨 9를 통과했고 한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네가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2015년 여름 MIT에 입학하는 멍화를 보스턴까지 데려다 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멍화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그 편지는 멍화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졸업생들에게 내준 여름방학 숙제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보내는 것이었다. 내가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있을 때 멍화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MIT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멍화에게 어제 처음으로 네가 없는 밤을 보냈단다. 밤 10시에 문득 네 방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네가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 몇 달 전 너는 우리 앞으로 편지를 썼더구나. 아빠는 그 편지를 읽고 무척 감동했어. 우리는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네 생각을 언제나 응원한단다. 어제 MIT에서 헤어질 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을 기약하며 남겨두었단다. 네가 오늘 엄마에게 전화해 그곳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했다고 들었어. 수학 레벨 테스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미디어 랩 출첨을 할 때도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이야. 엄마는 네가 조금 좌절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어제 하지 않고 남겨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교육하는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너도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으로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사람들은 아빠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가 쓴 대학의 길 중 나의 대학의 길이라는 장을 읽어보면 아빠도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나쁜 운에서 벗어나 인생의 좋은 운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야. 좋은 운을 붙잡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단다. 미국의 벤 플리트 장군의 말을 빌리자면 5배 더 노력하는 거야.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참모에게 전투에서 이기려면 몇 개의 탄약이 필요하냐고 물었어. 그리고는 참모가 알려준 것보다 5배 많은 탄약을 준비했다고 해. 그의 전략은 성공했고 그 후로 벤 플리트 탄약량이라는 군사 용어까지 생겼단다. 벤 플리트 장군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았던 거야. 그 결과 행운의 저울이 그의 쪽으로 기울 수 있었던 것이지. 영국의 웰링턴 공장 역시 벤 플리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운을 붙잡은 사람이었단다.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 장군이야. 나폴레옹만큼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고 휘하의 사기가 높지 않아서 전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전투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었단다. 웰링턴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덕에 몇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결국 운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니 얘야, 네가 10점을 받고 싶다면 30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단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가 좋은 운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30점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거야.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이지. 아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나쁜 운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한단다. 그런 노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빠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은 바로 네 삼촌이야. 하지만 그건 삼촌이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 삼촌이 중국에서 스탠퍼드로 유학을 왔을 때 장학금을 1년만 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 기간은 생계를 걱정하며 공부해야 했어. 그때는 학비를 장학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 삼촌은 존 시오피 교수의 학생으로 들어가 그의 밑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 존 시오피 교수는 당시 스탠퍼드에서 가장 젊은 교수이자 DSL의 아버지였지. 하지만 시오피 교수는 아직 박사과정에 입학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 그때 네 삼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 하나는 나도 당신 밑에서 연구하고 싶지 않거든? 하면서 시오피 교수의 욕을 한바탕 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교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어. 삼촌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단다. 1학년 마지막 학기에 시오피 교수의 강의를 선택해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거야. 시오피 교수는 삼촌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셈이지. 하지만 다행히 시오피 교수가 두 번째 기회를 줬고 삼촌은 3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100명의 응시자 가운데 1등으로 합격했단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오피 교수 밑에서 정식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 삼촌이 스탠포드에 들어간 지 2년 반 만의 일이었지. 너의 MIT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을 하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목표한 결과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면 운은 언제나 너의 편에 있을 거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리매김이란다. 아마 MIT 학생들 중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상위 5% 이내에 들던 학생들일 거야. 그렇게 모인 학생들 중 다시 5%만이 상위 5%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절로 뒤처지게 될 거란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한다. 아빠가 너라면 1000명 정도의 신입생 중에 뒤에서 30% 안에만 들어도 만족했을 거야. 그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더 잘하려는 욕심이 없는 건 아니란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50%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네가 매년 너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꼭 월반을 하거나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될 거란다. 아빠가 칭화대학교에 있을 때 30명 정도 되는 학급을 관리한 적이 있어. 주로 학생들의 학업 상담을 하는 역할이었지. 30명 중에 2명은 성장원생이었어. 미국으로 치면 캘리포니아 혹은 뉴욕 전체에서 1등인 학생들이었지. 그 밖에 국제올림피아드 대회 수상자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도 1등은 단 한 명만 나올 수 있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이 적응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나서는 제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며 명실상부한 우등생들의 모습을 보여줬어. 비록 고등학교 때처럼 늘 1등을 하지는 못했어도 대부분 프린스턴이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같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단다. 이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가에 관한 거야. 너는 결과가 어떻든 네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 아빠와 엄마는 이런 네 의사를 존중하고 응원한단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 경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야. 모든 도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야. 불필요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과 친구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란다. 영국의 교육자 존 뉴먼은 이상적인 대학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 만약 교수의 관리를 받고 학점을 충분히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교와 교수와 시험 없이 젊은이들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똑똑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물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판단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뉴먼의 교육 이념에 굉장히 공감한단다. 나 역시 대학에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MIT에서 공부하는 동안 너는 훌륭한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부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차분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다 읽었다면 이제 네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렴.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의 성공과 상관없이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행복한 밤 보내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멍하는 나중에 미디어랩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미디어랩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했고 한 달 후 원하는 대로 미디어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는다.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멍신에게. 반년 전쯤인가 우리가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니? 지금의 너와는 달리 아빠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너와 가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누군가는 가난을 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가난하게 살기도 한단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 사람은 원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천성이 있단다. 그래서 가난이 동력이 되기도 해.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다. 한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외부 환경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사회학자가 통계조사를 했어. 그들은 조사를 통해 여러 결론을 제시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단다. 이 문제에 대해 아빠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줄게.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의 주류에서 생활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한단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언제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 즉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이야. 유리멘탈이라는 말도 있잖니.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리멘탈을 갖고 있을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 가난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누군가 멍청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놀리고 자기를 무시할까봐 늘 걱정한단다.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파는 사람도 분명 가난 때문에 놀림받을까 두려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 거야.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걸 두려워해.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하려 할수록 가난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어. 오래전 상하이에는 두회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단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거나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언젠가 상류층이 되고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어.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단다.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유리멘탈을 이겨냈기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난을 더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멸시를 받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고대 유대인들의 왕 솔로몬은 가난이 사람을 분발하게 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가난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또 지혜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가난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의 시험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단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의 비웃음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에 피아노 연주가 잘 안 된다며 피아노 선생님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었지? 그때 너는 선생님이 네 연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노력했어. 그 결과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잖니.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란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네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모두 빼고 잘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니?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기 두려워 너의 컴포트 존에 숨어있기만 한다면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네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다.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과 마주하게 될 거야. 이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면 노력하기를 멈춰버리곤 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란다. 자신의 가난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이야.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서투르고 실수하면 남들의 비웃음도 피할 수 없는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거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부디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돈의 올바른 쓰임을 알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세상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 모두 상응하는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멍씨는 종종 집안일을 도와 용돈을 벌었고 나는 이러한 방식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많이 받은 이후에는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세뱃돈으로 자주 밀크티를 사 먹기에 제지를 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이 편지를 썼다. 멍신에게 아빠는 지금까지 너를 크게 혼낸 적도 거의 없었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되도록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단다. 그 이유는 네 인생을 아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최근 너를 지켜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 먼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얘기해보자꾸나. 아빠가 그동안 내게 절약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돈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야. 우리는 물론 네가 꿈을 크게 갖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단다. 예전에 너는 아빠 차를 세차하고 용돈으로 $5를 받아 밀크티를 사 먹곤 했어. 때로는 이어폰 등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정원 청소를 자처하기도 했었잖니. 아빠는 이것이 스스로 용돈을 버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최근에 네가 세뱃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구나. 물론 세뱃돈을 많이 받은 건 좋은 일이야. 훗날 여윳돈으로 쓸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버는 데는 흥미를 잃은 것 같아. 게다가 세뱃돈을 네가 응당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미국의 은행가 JP모건은 작은 돈을 흘러가도록 놔두면 절대 큰 돈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고 말했어. 나중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작은 돈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 모두 상응하는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주시는 용돈도 두 분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는 걸 명심하렴. 네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돈의 쓰임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은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 첫 번째는 돈을 매개로 하여 더 큰 것을 얻는 거야. 예를 들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후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란다. 두 번째는 삶을 즐기기 위해 쓰는 거야. 이러한 지출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거야. 네가 무언가 갖고 싶다면 먼저 그만한 돈을 번 다음 소비를 해야 한단다.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 나중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야만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 미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루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높이 산단다. 미국 국부들 중에도 이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금융업계의 거장 JP모건도 이러한 사람들 중 하나란다. 그는 삼시세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나와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자 부호가 되었어. 그가 남긴 말 중에 인상 깊은 명언이 있어.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친구 하나를 잃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한번 돈을 빌리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단다. 친구에게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언젠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우정도 거기서 끝이 나지. 미국에서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아주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야. 이와 같은 소비는 결국 그 사람을 파산에 이르게 한단다. 그래서 정작 이를 부추기는 상업기관 종사자 중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마약 판매상의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 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렴. 또한 돈이 생기면 절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것만큼은 네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다. 넌 좋은 물건이 생기면 다른 친구와 나눠 갖고 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면 아빠, 엄마를 생각해서 집에 가져오기도 하잖니. 너는 마음이 후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쓰는 것에 인색할까 걱정하지는 않는단다. 세상에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 만약 네가 나중에 큰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 돈이 많은 과학자가 자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성공한 엔지니어가 도시 미관과 교통 현황을 개선하는 등의 일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전제로 한단다. 많은 정치인들이 매일 자신의 이상에 대해 떠들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정작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거나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적절한 능력도 필요하단다. 이러한 능력은 지금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야 해. 학교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몇 년 전 소림사의 스님이 애플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팀 쿡이 스님께 조언을 구했어. 저는 저의 경지를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에 어려움이 많네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어. 애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행이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스님의 말은 정말 일리가 있어.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법이거든. 생각해보렴. 만약 애플의 제품 성능은 계속 떨어지는데 팀 쿡의 정신적인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이는 선행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할 수 있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돈은 반드시 번 다음에 써야 한다는 거야. 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모아야 하고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 외에도 돈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며칠 전 밀크티를 사 먹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빠로부터. 소인배를 멀리하라. 소인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탐욕이 없어야 해. 탐욕은 소인배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단다. 멍아가 동창회에 나갔다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다. 나는 MIT 학생들이 지나치게 순수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 주의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다. 멍화에게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엄마가 내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사람을 사귈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일러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사실 MIT 학생들은 대부분 착하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누구를 사귀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단다.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인상 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사회에 나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인배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소인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찾다 보니 가장 적합한 건 빌런이라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빌런이 소인배라는 단어에 담긴 속이 좁고 간사하다는 의미까지 표현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예전에 오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적 있지. 그가 국경을 넘기 위해 고심하느라 백발이 되었다는 것과 보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물고기 배에 넣어둔 빗으로 정적을 죽였다는 이야기 등이 있었지. 그는 오나라를 도와 강대한 초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고 초평왕의 시체를 파내 채찍질하기도 했어. 초나라에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한 걸까? 이 모든 건 초나라의 소인배 비무극이 초래한 일이야. 비무극은 초나라의 대신이었어. 당시 초평왕은 진나라와 연합해 중원 강국인 진나라를 제압하려고 했어. 그는 진나라와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즉 태자를 진나라 공주 멍인과 혼인시켰어. 빙의무극은 원래 진나라 공주를 모시러 간 사절이었는데 공주가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 마음속에 딴 생각이 생겼던 거야.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보통 사람이었다면 고장 초평왕과 태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모셔온 것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으려 했을 거야.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지. 물론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 몰래 데리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비무국의 생각은 이것보다 훨씬 창의적이었어. 그는 초평왕에게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태자가 아닌 초평왕의 아내로 삼을 것을 제안했어. 여자를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초평왕의 마음은 곧바로 흔들렸지. 하지만 태자를 볼 낯이 없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때 비무국이 제나라로 가서 태자와 결혼할 공주를 모셔오겠다고 한 거야. 좋은 핑계가 생긴 초평왕은 비무국의 제안에 따라 진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단다. 비무국은 이 일로 초평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었어. 바로 앞으로 새로운 군주가 될 태자의 노여움을 샀다는 거야. 만약 태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비무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지. 그러나 비무국은 간사한 소인배답게 미리 대책을 세워두었단다. 그는 초평왕에게 가서 태자를 폐위하고 새로 결혼한 공주와 낳은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앉히라고 설득했어. 그렇게 하면 공주와 장차 태어날 아이도 기뻐할 것이고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태자를 폐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단다. 태자에게는 지혜로운 스승 오사가 있었거든. 하지만 소인배의 간사한 계략 또한 끝이 없었지. 비무국은 오사까지 함께 엮어 태자와 오사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무고했어. 초평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사를 불러들였고 오사는 초평왕에게 간사한 비무국의 말만 듣고 아들을 의심하지 말라고 설득했지. 하지만 초평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사를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태자를 죽였어. 오사가 감옥에 갇히자 일이 더욱 커졌어. 왜냐하면 오사에게는 밖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 큰 아들의 이름은 오상이었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오원, 즉 오자서였단다. 비무국은 오사에게 두 아들이 돌아오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 물론 그의 목적은 이참에 오가 가문을 모두 없애려는 것이었지. 오사는 두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 큰 아들 오상은 효심이 깊어 아버지와 함께 기꺼이 죽음을 당하겠지만 오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이야. 오사는 비무국에게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긴 쓸 것이나 큰 아들은 돌아오고 작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렇게 되면 초나라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지. 결과는 오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 나중에 오자서는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에 쳐들어갔어. 그때 초평왕은 이미 죽은 뒤였지만 그는 복수하기 위해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 채찍질했단다. 비무국 같은 신하는 겉으로는 충신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도 불사해. 이런 사람은 철저히 소인배라고 할 수 있지. 초평왕의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비무국과 같은 소인배들은 정말 많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 첫째, 대부분 아주 똑똑해.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잘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하지만 결국 겉으로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게 되는 법이란다. 셋째,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야.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 넷째,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당과 달리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그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렇다면 이런 소인배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인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탐욕이 없어야 해. 탐욕은 소인배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줘. 만약 초평왕이 미인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비무국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혈육을 죽이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비슷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것저것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진짜 목적을 숨기고 호의를 제공하는 소인배들인 거지. 이처럼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 아무 이유도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능력을 잃게 돼. 물론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모두 소인배라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고 진실하단다. 그렇다면 그냥 좋은 사람과 소인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빠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봤어. 첫째, 선량한 사람은 너의 이익을 위해 너에게 잘해주고, 소인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들은 너의 약점을 이용해 네가 이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멀리 보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지. 초평왕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그에게 가장 큰 이익은 초나라의 영구적인 평안이었어.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제안한 일들은 모두 초나라를 멸망시킬 재앙의 씨앗들이었지. 다시 말해 비무국이 초평왕에게 진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으라고 제안한 것은 초평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장 큰 이익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일이었던 거야. 이처럼 작은 선물을 주면서 먼저 환심을 산 다음 나중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 작은 이익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단다. 만약 누군가 내게 작은 호의를 베풀고 학교나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절대 들어줘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렴. 둘째,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잘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관찰해 봐야 돼. 비무국의 경우 초평왕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하였지만 태자와 오사 앞에서는 소인배의 간사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잖니.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각박하면서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이야. 나중에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너를 살뜰히 챙겨주려 할 거야.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건 결코 쉽지 않아. 그럴 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돼. 이게 바로 3번째 방법이란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했어. 만약 주변에 고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 역시 고상한 사람일 테고, 주변에 도덕적 관념이 해이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 또한 좋은 사람일 리 없다는 뜻이야. 지금까지는 내게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왔어. 그래서 네가 아직 천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어두운 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중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이야. 아빠로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계산하지 말 것.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엉아에게. 최근 박사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니 고민이 될 법도 해. 하지만 아빠는 네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야 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월급이나 명성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유도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거나 2년이라도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젊었을 때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돼. 단순히 눈앞의 이익 때문에 평생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20년 전 아빠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구나. 오늘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 현자는 그에게 3통의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어. 첫 번째 편지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열어보고, 두 번째 편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난관을 만나면 열어보고, 세 번째 편지는 인생이 한가해지면 열어보라고 말이야. 젊은이는 편지를 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났어. 얼마 후 외국의 한 도시에 도착해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앞으로 계속 걸어가 도전하세요.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어.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으니 배움의 길도 순조롭지 않았지.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 그러다가 더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왔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때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어. 몇 년 후 그는 성공한 유명 인사가 되었지. 젊은이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봤어. 그 길에는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실패의 아픔도 있었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대가도 컸어. 그는 자신이 맞는 길을 걸어온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다 문득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그의 편지를 잊고 있었던 거야. 그는 수십 년 전 현자가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하며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 후회하지 마세요. 사실 아빠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지만 늘 결말은 지금과 똑같았어.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지만
어떤 결과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현자의 세 번째 편지에 쓰여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란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라면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해. 많은 일을 달성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사실 그 일을 시작할 당시의 성공 확률은 5% 정도거나 더 낮단다. 그러니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어. 노력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희망은 영원히 사라진단다.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